제가 검사 시절에 이거 모르고 무작정 성추행으로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처벌받은 분도 봤고 제가 직접 무고죄임을 밝혀서 처벌받게 한 적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데 성추행으로 고소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면 진짜 역고소 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네이버나 유튜브를 검색해보면 많은 자료들이 나오는데요. 반면에 고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잘 없습니다. 고소는 모든 사건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경찰서에 증거 들고 가서 성추행 신고하면 안 돼요? 마이너한 부분이지만 신고와 고소의 차이를 잠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신고와 고소는 모두 범죄 사실을 국가에 알리는 건데, 신고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보통 일상생활에서의 신고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112에 하는 거를 보통은 신고라고 하고, 고소는 사건이 발생하고 조금 지나고 이제 서면으로 정식으로 써서 내는 걸 보통 고소라고 합니다.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되는 사건은 극히 일부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70세 이상이라던가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 이런 경우는 법에 규정이 있으나 대부분의 사건은 변호사가 없어도 됩니다. 따라서 내가 성범죄로 고소를 할 때 변호사 없이 혼자 하셔도 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고소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가 너무나도 필요하고,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말 한마디가 나중에 발목 잡혀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걸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고, 변호사를 선임 안 하는 건 상관없지만 늦게 선임하는 것만큼은 말리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고소해보고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 싶으면 그때 가서 변호사를 선임해야지, 이렇게 했다가는 이후에 투입된 변호사는 수사 과정이 비공개라서 앞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도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왕 변호사를 선임할 거라면 가급적 고소 단계부터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피해자여도 전략을 잘 수립해서 고소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피해 받은 내용 다 얘기하면 나라에서 알아서 나쁜 놈 잡아서 처벌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진술은 180도 상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미리 작전을 잘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현실적으로 무작정 고소장 써서 낸다고 해서 경찰이 알아서 나서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장 내용이 두서없거나 그러면 반려를 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변호사를 선임해서 오라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소장에 별 생각 없이 쓴 내용, 단어 하나의 문장,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발목 잡혀서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무고죄로 오히려 처벌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다른 사건들처럼 증거를 잘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있게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의 모순점은 다소 사소하고 심지어 치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작은 것 하나도 그땐 이랬는데 왜 이젠 이렇게 말하냐, 아까는 이래놓고서 왜 이번에는 말이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런 식으로 모순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변호사들은 이런 것을 하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소장에 쓰는 한 줄 한 줄, 경찰서에 가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성범죄로 신고함에 있어서 당연한 얘기지만 고소장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단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상대방과 같이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주장하면 상대방도 어쩔 수 없겠지, 빼박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보면 놀랍게도 고소인의 주장, 그리고 피고소인의 주장, 고소인이 고소장에 쓴 내용, 그리고 피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결과, 재판에서 나온 결과, 이 모든 게 일치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말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서 고소장에 담아야 할 내용, 그리고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가장 중요하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말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정말 말밖에 없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내 말에 부합하는, 내 말을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를 함께 수집해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는 변호사로만 일을 했던 사람보다는 직접 검사로서 수사를 하면서 증거를 수집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경우에 주의해야 될 것은, 실제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내용을 자세히 경청해보면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음날 일어나 보니
내가 어제 술 때문에 미쳤어. 그러면 안 됐었는데 라고 해서 내가 범죄 피해를 당한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범죄 피해를 당한 거여야만 어제 일어난 부끄러운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처럼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섣불리 고소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잘못 고소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변호사가 함부로 고소를 하자고 해도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꼼꼼한 상담이 필요하고, 또 고소장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뉘앙스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허위 고소도 너무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혹시 상대방에게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시선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소장에 쓰는 내용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에 담길 뉘앙스도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상담을 여러 번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술의 영향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초면에 저랑 이야기를 나눈 경우와 다음번에 이야기를 나눈 경우는 또 진술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제 머릿속에 확실하게 인식이 되고 이 사건에 제가 몰입이 될 때까지 상담을 여러 번 실시를 합니다. 변호사가 선임이 돼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이후의 진행 과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사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 파악이 안 된 변호사들은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혹은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해갖고는 수사기관에게 어떤 신뢰를 주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해서 제가 피해자가 거의 된 것처럼 사실관계에 제가 올인이 될 때까지 상담을 합니다. 고소인의 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무언지를 파악해서 이 증거들을 제가 직접 수집을 하려고도 노력을 합니다. 당사자들은 말밖에 없다고 하지만, 물론 말이 가장 중요한 증거이긴 하지만 그 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 예를 들면 상대방 남성과의 사건이 발생한 날 결제 기록이라든가 통화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은 내가 보기엔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서 그런 증거들을 직접 수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쓸 때는 이 고소장을 읽는 상대방이 누군지를 보고 그 사람들의 기대치에 맞게 작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경찰에서 사용하는 글씨체, 경찰에서 사용하는 줄 간격까지도 고려해서 그들이 보기에 편하게 작성을 하고, 이 과정에 있어서는 실제로 검사로 일할 때 경찰을 지휘했던 경험이 정말 주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저는 고소장을 쓸 때 피고소인은 이러이러하여 나쁜 사람이 처벌해 주십시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런 점들을 꼭 수사해 주세요 라고 내용을 매우 디테일하게 작성을 합니다. 이건 예전에 검사로 일할 때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 요런 거 확인해라, 이 사람 불러서 조사해라, 이렇게 했던 경험을 살려서 하고 있고, 이렇게 또 하는 이유는 경찰관도 바쁘다 보면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소장에 이런 내용도 담는 것이 피해자의 피해가 결국 입증되게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략적인 부분인데, 수사 과정은 비공개입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누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고소당한 상대방은 알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비공개의 예외는 고소장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제출하는 고소장은 상대방도 입수할 수 있다는 생각하에 담을 내용과 숨겨둬야 할 카드가 있다면 숨길 내용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고소장에 담아야 할지 이 부분도 꼼꼼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성범죄 피해자들을 상담할 때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되는 점들이 몇 개 있는데요. 다들 이미 이것저것 찾아보시고 이미 본인들이 다 경찰, 검사, 판사를 하고 계세요. 이미 다 결론을 내리고 그냥 이게 맞는지 확인만 받으러 오려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또 어떤 경우는 보면은 경찰서 다녀와서 변호사 선임하려고요, 해바라기 센터 다녀오서 연락 드릴게요, 경찰에서 연락 오면 그때 변호사 찾아갈게요, 어차피 국선 변호사 선정해주지 않나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질문에는 이미 다 어떤 검색을 통해서 본인들의 판단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르는 분야이실 테니까 부디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먼저 꼭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경찰서를 한번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변호사 있으나 마나한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지금 경찰서를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은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먼저 꼭 상담을 받고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추행 고소함에 있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소는 모든 사건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고소로 인해서 상대방 처벌도 중요하지만 받은 피해도 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소를 잘 해야 되고, 고소를 잘 하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는 번거로움을 덜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대로 된 고소에서 출발하니 고소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를 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꼼꼼한 변호사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